실리콘밸리가 잘 되는 이유가 미국 정부가 밀어줘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잖아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 여러 가지 트렌드들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큰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히 활성화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한국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부터의 우리의 숙제는 한국도 이 정도 이제 분위기가 됐으면은 생태계가 되게 자생적이 돼야 되는 거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말 시장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펀드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술이고 이게 시장에서 성공할 것 같아서 투자를 하고,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꼭 한국 스타트업이 아니라도 글로벌 스타트업이라도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뭔가 혁신 국가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스라엘처럼 가지도록 만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정욱입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작은 기관이다,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런 컴퓨터 IT 이런 쪽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PC 통신 같은 거 일찍 쓰고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부품 갖다가 뭐 PC 같은 거 조립도 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사실 IT 회사에 가고 싶었는데 그런 데는 서류 불합격 뭐 이런 낙방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우연히도 신문사에 인턴 기자를 지원을 했는데 전혀 기대치 않게 이게 합격이 된 거예요. 사회부 기자로서 한 1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빨리 경제부로 옮겨서 IT 담당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항상 취재를 하고, 제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기자들은 마이클 데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자극도 받고 그러는데, 문제는 학부에서 경영학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배운 것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97년도 말에 IMF 위기가 터졌어요. 거의 한국 망하는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내가 이런 어려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스탠포드에서 하는 그 2주짜리 벤처 프로그램 과정을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99년 말에 그거를 일기로 갔다 오고 계속 지원을 해서 버클리 MBA를 이렇게 해서 다녀올 수 있게 됐죠. 뭐 실리콘밸리라는 거에 대한 이런 환상 같은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일취월장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 가면 뭐 무조건 잘 되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해서 노력해야 이게 그만큼 사실 올라오는 거고, 가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실리콘밸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망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1년도에 911 테러가 터졌어요. 더더욱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을 잘 안 뽑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실리콘밸리는 거의 막 망해버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냥 현지에서 뭐 일자리를 잡거나 막 이런 거를 그냥 포기를 하고 원래 있던 회사로 돌아갔죠. 생각을 해보면 학생으로서 느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 5년 있다가 다시 실리콘밸리에 자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알게 된 게,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작은 회사였던 넷플릭스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다 아는 메이저 서비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애플이 부활을 하고 그때 아이팟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점점 뜨고, 제 친구가 요즘 애들이 유튜브라는 걸 그렇게 쓰는데 미치겠다, 저게 뭔데 저 난리냐, 닷컴 버블 때 졸업할 땐 다 죽은 막 그런 인상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진짜 혁신들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온라인 뉴스 쪽 오퍼레이션을 하다가 2006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포털에서 본부장을 맡아서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하다가 2004년도에 다음이 라이코스를 인수를 했어요,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이렇게 꺼진 다음에 이렇게 주저앉기 시작한 회사지만, 한때는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한 한국 돈으로 하면 15조 정도까지 팔린 회사예요, 스페인의 텔레포니카에. 그런데 이 회사를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000억 넘는 돈에 산 거예요. 산 다음에 계속 이 회사가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적자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나고 막 그래서 제가 거기 CEO로 갔는데 적어도 검색 엔진이 있고 웹 퍼블리싱 홈페이지 사업이 있고 게임 사업이 있어요. 그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출이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적자가 계속 났었죠. 제가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흑자를 내라는 그런 명을 받고 계속 갔어요. 80명 있는 회사를 한 60명 수준까지 조금 구조조정을 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쓸데없이 돈 쓰는 뭐 그런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거를 당분간 중지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뭐 몇 가지 좀 행운이 따르고 그래서 제가 간 해에 다행히 흑자가 났어요. 미국이 정말 그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물건이 조금 괜찮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저기서 입질이 와요. 혹시 게임 부문 팔 생각 없느냐? 어떻게 인도의 회사가 라이코스를 인수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 뭐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인수하고 싶다고 이렇게 딱 오고 그래서 다음 본사랑 의논을 해서 그 인수 딜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2010년 말쯤에 그 회사를 매각을 했고 매각을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회사의 경영을 맡은 다음에 회사가 안정적이고 좋아졌으니까 최소 1년간은 남아서 CEO로서 이렇게 잘 챙겨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본사가 인도하고 이스라엘 회사인데 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인수 대금을 발표를 한 400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돈의 절반만 먼저 입금을 하고 나중에 성적 그러니까 그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서 잔금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200억 정도만 더 내면 될 줄 알았는데 회사가 라이코스가 그해 이익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서 거의 한 400억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회사가 뭐 인도에서 IPO를 하고 그러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다 잘 안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거의 배째라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돈을 안 줄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갈등이 생겼고 저는 사실 그 인도 회사랑 다음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굉장히 괴로운 몇 달간을 이렇게 보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해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소송 다음과 인도 회사와 소송을 거치고 싱가포르에서 몇 년 뒤에 중재 재판까지 열려서 다음이 다 이겼는데 아직도 그 잔금을 다 받지는 못했어요. 라이코스를 매각하고 그 애플이 있는 쿠퍼티노로 이사를 가서 다음을 위한 제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VC들을 자주 만나고 그때 알토스 벤처스 한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다 알게 되고 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VC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좀 다르게 느꼈던 것은 실리콘밸리는 VC들이 큰 이런 역할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유명한 VC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는 VC가 알려진 VC도 별로 없고 저도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고 VC가 그렇게 스타트업을 성장하는데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개념 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라이코스 CEO가 되면서 트위터도 하고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도 하고요. 제가 항상 뉴스 보고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뭐 이러려면 제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거를 한마디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것들을 공유를 하는 게 사실은 미국의 IT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스타트업 트렌드, 창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거기도 했던 거예요. 제가 실리콘밸리로 옮기고 뭐 이러면서 점점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분들이 저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실리콘밸리 어떠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약간은 마음속에서 찜찜했어요. 되게 좋은 일인데 내가 월급을 받는 그걸로서 하는 일은 아닌데 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찜찜함이 있던 차에 네이버에서 갑자기 트위터 DM으로 저희가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맡을 생각 없나요? 물어보는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되게 중요하고 이분들을 더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연락이 오고 제가 미국에서 계속 커리어를 펼칠 생각은 아니어서 이제는 좀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연락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맡게 됐죠. 2007년도에 제가 단기 MBA 프로그램 같은 거 하려고 뉴욕에 NYU에 간 적이 있어요.
간 주에 아이폰이 첫 발매가 됐어요. 2009년 11월인가 한국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해외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변화를 가장 빨리 느끼고 그랬던 거죠. 그런 변화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렇게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실리콘밸리에 아는 친구는 저보고 무조건 페이스북하고 제휴해라, 그 얘기를 2008년도에. 이 회사 엄청나게 될 회사다, 다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몇 푼이라도 투자를 하든 제휴를 하든 뭘 하라고 소개까지 시켜주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회사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백조 회사가 됐잖아요. 저한테 그러라고 했던 친구는 나중에 우버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됐어요. 미래를 보려면 IT 업계에서 적어도 앞서서 뭔가 일어나는지를 보려면 실리콘밸리에 자주 가야겠다. 알게 모르게 나중에 돌아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때 공부했던 동문들이 사실 일본에 가도 있고 중국에 가도 있고 어디에 가도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이랑 링크드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다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잘나고 많은 걸 배워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네가 거기에서 그걸 하고 왔으니까 뭔가 있지 않느냐, 그쪽 좀 잘 알지 않느냐라는 그런 게 있었고, 조선일보에서 일을 하든 다음에서 일을 하든 그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됐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호기심에서 모든 게 출발되는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고,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왜 그럴까 하고, 해외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을 소셜미디어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걸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호기심인 거고요.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늘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배우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원천은 어쨌든 호기심에서 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궁금해야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케이스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은 데서 강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학습 조직, 깨어있는 그런 조직들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새로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눈이 커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 슬프지만 어떤 공기업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서 만나면은 표정의 변화가 없고, 그래요 하고 질문하세요 하면 질문도 안 하고, 사실 그런 데가 굉장히 슬프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는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어느 나라를 가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고, 모바일 이런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트렌드들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큰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99년도에 왜 그렇게 뜨거웠냐라고 생각을 하면,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그게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가능성들을 줬던 건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 인터넷이 사람들은 기대는 줬지만 충분하게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을 쓰면서 뭐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이걸로 바로 주문을 해서 쓸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열리고 있는 거고, 한국만의 좀 다른 특성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정부가 나서서 독려를 하면서 더 많은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돈 같은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스타트업 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을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들이 선도를 하면서 그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매출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이끌고 많은 행사를 만들고 벤처 캐피탈들한테 돈을 쥐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히 활성화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한국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의 우리의 숙제는, 이제부터는 생태계가 되게 자생적이 돼야 돼요. 실리콘밸리가 잘 되는 이유가 미국 정부가 밀어줘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조차도 처음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는 미국 정부예요. 어떻게 보면 나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군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좋은 엔지니어들을 실리콘밸리로 이렇게 옮겨놨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실리콘밸리가 시작을 하는 토대가 됐던 거거든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실리콘밸리는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런 걸 할 때요,
계약서가 단순해요. 알아서 잘하리라 이렇게 해서 믿고 거기에 투자자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투자를 하거나 막 이럴 때 계약서나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해요. 투자자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근원을 보면 이게 정부 돈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정부 돈을 뭐 함부로 이렇게 그걸 갖고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해놨어요. 관료적으로 소신껏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하면 무슨 추궁을 받아서 다음 펀드를 못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하고 정부에서 농업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투자를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약간 꼭두각시가 아니라 정말 봤을 때 이게 될 것 같은 그런 거에 알아서 투자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알아서 감수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데서 대박을 내서 손해를 벌충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실리콘밸리식 투자를 한국에서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더 혁신적인 더 크레이지한 그런 창업가들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얌전한 손해 안 보게 하는 그런 창업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이 생태계의 분위기와 문화를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정부가 할 일은 뭐 시시콜콜 간섭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믿고 돈을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는 맡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생태계가 잘 되면 민간이 더 돈이 유입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서 스타트업들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눈치 보지 않고 혁신을 하고 빨리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뭐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